서두르거나 초조하게 되면 뭔가 셀렉션을 할 때 베스트 초이스를 못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고 그러한 선택들이 계속 쌓여서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좀 항상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도 현명한 선택을 매번 매 순간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수가 많이 없어지니까 실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쌓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미래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조금 더 빨리 가져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4가지들을 평소에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혹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끌어당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자기계발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실 저만 해도 몇 년 전에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돼? 그거 진짜 되는 거야? 약간 종교, 사이언톨로지 같은 뭐 그런 종교 같은 건가? 우주의 기운을 받는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더 본격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게 됐냐면요. 우선 미국에, 보통 다 미국인데요, 자기계발 분야의 저명한 리더들이자 작가이기도 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시대순으로 하면은 네빌 고다드, 1800년대부터 네빌 고다드, 얼 나이팅게일, 나폴레옹 힐, 밥 프록터, 토니 로빈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탑 티어급의 뇌과학자들, 조 디스펜자나 브루스 립튼이 있고요. 이분들은 뇌 스캔도 수천 번 하고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흙수저에서, 자수성가에서 억만장자가 아니라 약간 조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외국에는 그랜트 카돈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김승호 회장님, 그 다음에 켈리치 회장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많은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그 시크릿 아닙니다. 다른 책이고요. 백만장자 시크릿의 하브 에커, 그리고 시작의 기술과 내 인생 구하기를 쓴 게리 비숍 같은 작가들, 성공한 저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자는 제가 읽었던 자수성가한 많은 저자들 중에서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끝끝내 자수성가를 이뤄낸 그런 케이스. 그래서 오늘은 저자 MJ 드마코의 인생 각성, 인생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대학교 졸업 후에 몇 년간 이 사업 저 사업 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저자 본인 스스로도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와 함께 빚도 점점 늘어갔죠. 이제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돈을 벌기 위해 중국집, 음식점 종업원, 건설 현장 일용직, 피자 배달, 꽃 배달, 배차 관리, 리무진 운전, 신문 배달,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판매원 등 정말 많은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스스로도 이 시기에 대해 쥐꼬리만한 수입보다 더 끔찍했던 게 바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했던 대부분의 일이 동트기 전 새벽 3, 4시에 출근을 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을 모조리 쏟아부었던 만큼 저자는 이 부분을 가장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자의 친구들은 직장에서 다들 잘 나가고 있었어요. 연봉은 매년 4%씩 인상되었고 머스탱이나 어큐라에서 차를 뽑으며 30평형 타운하우스를 샀죠. 저자는 내 친구들은 평범했고 나는 평범하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26살에 우울증이 찾아왔죠. 당시 저자가 거주했던 시카고의 날씨, 그러니까 비가 자주 내리고 어둡고 우울한 그 날씨 때문에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계속된 실패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저자는 지금 이 모습이 자신의 실체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부를 향한 추월 차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굳게 믿었고 다만 아직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무언가를 깨닫고 변화를 결심하고 그냥 실행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변화이자 시작이었지만 정말 그냥 실행해요. 뭐 특별히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어둡고
추운 밤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하고 피곤해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발은 눈에 파묻혀 온통 축축했다. 2시간 전에 먹은 아스피린은 편두통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눈폭풍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이 막혀버려 그럴 수도 없었다. 일단 길가에 차를 댔다. 눈이 녹으면서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주위가 엄습했다. 눈 내리는 소리뿐인 지독한 정적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겨울을 싫어하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나?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혹독한 겨울밤의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 즉시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변하겠다는 결심은 빠른 속도로 나의 한심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실패들은 잊고 새로 태어난 느낌이었다. 갑자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지?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도에서 5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나는 이사했다.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 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자는 피닉스로 이사한 그 후에 자신이 리무진 운전기사로 일하던 시절에 손님들을 기다리며 틈틈이 책을 읽으며 배웠던 프로그래밍 능력을 살려서 웹사이트 하나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웹사이트가 다름 아닌 리무진 예약 서비스였어요. 리무진 기사를 하며 손님들을 기다릴 때 책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리무진 기사를 하니까 당연히 리무진 업계의 사정을 잘 알게 된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어 해당 서비스를 오픈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자는 자신이 말하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결국 저자가 끝없는 나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첫째로는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요. 둘째는 스스로와 대화를 하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그냥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들고 거지 같았던 그 시기를 결코 거지같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정말 힘들고 거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으시다면 시기가 거지 같다고 여러분의 시간까지 그렇게 보낼 필요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밥 버그와 데이비드만의 기버 1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도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예요. 이 책을 산책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먼저 듣고 책으로도 구매해서 또 읽었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기버,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밥 버그는 포춘 500대 기업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이 성공이라는 것의 핵심은 다른 이들에게 먼저 조건 없이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난로에게 나에게 따뜻한 열기를 주면 장작을 던져줄게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이건 마치 은행에 가서 이자를 주면 계좌를 만들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죠. 저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두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저 뭔가를 먼저 얻으려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무궁무진한 보물이 아니라 한계로 가득한 곳으로 여기면서 성장을 하고 협동의 장이 아니라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식하는 대로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슨 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세상에서는 뭐라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로 자신이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집중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불행을 찾아 나서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이것 역시 진실이다. 하지만 꼭 불행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에 해당된다. 갈등을 찾으면 갈등을 만날 것이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찾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세상을 골육상장의 장으로 본다면 당신을 다음 희생양으로 보는 덩치 큰 개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면을 찾으려 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과 독창성, 배려와 선량함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놀랄 것이다. 결국 세상은 당신이 대접받길 원하는 방식대로 대접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현실은 좋은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인식한다면 실제로 그런 세상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이고요. 반대로 현실을 험한 곳, 문제만 가득한 곳, 끝없는 경쟁만 가득한 곳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그런 현실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허핑턴 포스트 미디어 그룹의 아리아나 허핑턴 회장도 정확히 이런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베풀고 남을 더 배려하고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실하게 살고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의 문을 열어두는 삶, 그런 삶이 아이들 동화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싶어 하긴 하지만 회의적인 목소리에 안팎으로 억눌린다. 어차피 잡아먹고 먹히는 세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그들을 단념시킨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든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전략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더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해줄 것이다 라고요. 이 책의 저자들은 이 베푸는 삶, 이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법칙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법칙인 가치의 법칙이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이 가치의 법칙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 맛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음식이 맛있는 곳이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니까 돈가스 맛집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맛있고 훌륭한 돈가스를 파는데 등심 돈가스 1인분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맛집이라고 할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뭐 맛있긴 한데 그건 인정하는데 그 돈 주고 먹기는 좀 무슨 돈가스가 10만 원이야 라고요. 반면에 B 음식점은 조금 전 A 음식점에 비해 엄청나게 훌륭하고 맛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의 돈가스를 팔면서 같은 메뉴의 가격이 6,000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와,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고? 진짜 여기는 대박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이 음식이 맛있다, 훌륭하다라는 것은 음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B 돈가스 집은 저자들이 말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곳이기에 사람들로부터 맛집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현실은 좋은 곳인가요? 그저 험난하기만 한 곳일 뿐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니시나카 스토무의 운을 읽는 변호사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일본에서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무려 1만 명이 넘는 의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1만 명의 삶을 분석한 결과 운을 좋게 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운을 나쁘게 만드는 방법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책 속에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히나 와닿았던 부분이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 들어 제가 부쩍 더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 책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서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저절로 운이 좋아지는 법, 그리고 저절로 운이 나빠지는 법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요. 저절로 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서도 저는 은혜를 입었을 땐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아라 라는 부분이 특히나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감한 것은 도덕적인 부채가 사람의 운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부채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범하는 도덕적 과실입니다. 또 다른 도덕적 부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입는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르침의 은혜는 소위 말하는 은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지식이나 지혜, 기술이 필요하죠. 이러한 지혜나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 역시 도덕적 부채입니다. 조금씩이지만 부채를 갚는 행동이 좋은 운을 불러줄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갚으려 해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태양이나 자연의 은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전체에 은혜가 순환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는 좋은 운을 만드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처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만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네, 여러분, 저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우선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쓰는 단어와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고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은혜라는 말은 아무래도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그렇게도 유독 와닿았던 이유는 최근 들어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저의 생각들은 100% 막 제가 스스로 생각해내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생각난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책들을 읽고 그걸 저라는 사람의 가치관에, 삶에, 성격에,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저라는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제 주위에 실제로 평소 제가 알던 분들 중에 이런 멘토나 스승이 있었거나 또는 제가 직접 그런 분을 만나러 가서 배웠다면 저자가 말하는 은혜,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직접 보답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책을 읽으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지혜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은혜를 베풀어준 분에게 직접 갚지는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그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의 영상 댓글에는 다른 채널과 달리 유독 많은 분들이 정성스러운 댓글들, 변화되고 있는 마인드,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실제 변화된 마인드로 인해 벌어진 좋은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댓글들에 또 다른 구독자님들께서 서로서로 공감하고 용기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제가 저의 책 속 멘토에게 받은 감사한 마음을 구독자님들께,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저의 영상을 보시고 그걸 또 다른 구독자님들께 혹은 가족이나 주위의 지인분들께 그 마음을 다시 또 전달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게 바로 이 책의 저자가 말한 그런 식으로 세상 전체에 은혜가 순환하게 된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걸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 누구에게라도 표현하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건 막연한 추측 같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1만 명의 인생을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알아낸 경험상의 규칙이라고 강조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이 아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짐 캐리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강연이나 자기계발서 또는 영상들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라.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아주 예전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뭐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좋지. 좋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나? 그런 건 금수저라던가 원래 돈이 많아서 취미로 카페나 운영하며 산다던가 뭐 일종의 자아실현 같은 개념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단계가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함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거고요.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무조건 그걸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말이죠. 다만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시기를 얼마나 길지 않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은 쉽지만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생계를 위해 어떤 직업 혹은 직장을 갖게 되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경제적, 심리적, 상황적인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 꿈,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한켠에 지니고는 있더라도 보통은 외면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되었든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정착을 했는데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불편의 다리를 건너 저쪽으로 간다는 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이쯤에서 짐 캐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자전거를 사줄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전 집에 가서 기도했죠. 자전거를 달라고요. 그 대가로 묵주 기도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자전거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거실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머스탱 자전거였어요. 전 이걸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한 장면에 넣었죠. 바나나 시트로 되어 있던 머스탱 자전거가 바로 그 자전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시각화를 했어요. 두 팔을 벌린 채 이렇게 드넓은 들판에 서서 말이죠. 아버지는 정말 재밌는 분이셨고 재능 있는 색소폰 연주자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엔 토론토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오셨고 그때부터 스스로를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고 그런 변화가 조금 두려우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인 회계사가 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그 일에 점차 지쳐갔고 비관적으로 변해 가셨어요. 특히 51세에 실직하셨을 때 아버지는 결국 망가지셨죠. 아버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희생하며 사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실패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삶을 본보기로 삼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지만 제가 14, 15살 때쯤 아버지가 실직하신 후 저는 사실 꽤 오랫동안 노숙자 신세였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심지어 실패까지 할 수도 있으니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건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평생 이대로도 괜찮은지 스스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해야만 하는 그 일이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중간과 마지막까지 똑같아야 할 이유는
그런 룰이나 규칙 같은 건 사실 아무데도 없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켈리 챗님의 웰싱킹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켈리 챗님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2번 듣고 이후에 책으로도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엄청 빨리 먹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미리 넣어놓았던 운동화로 갈아 신은 다음에 회사 주변을 걸으면서 계속 들었었어요. 수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빠른 속도로 걸으면서 이 책을 들었었죠. 저자는 40대에 빚만 10억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연매출 6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오너가 되었죠. 그녀는 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죠. 30대 백수를 파이어족으로 만들어준 독서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기만 하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책에서 하라는 걸 그대로 했습니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책을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7가지 습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첫 번째 습관은 목표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에 목적지를 입력할 때 한 글자도 오타가 나지 않게 정확히 입력하잖아요. 그것처럼 목표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이 목적지인데 내비에 잠실이라고만 입력하면 내비는 못 찾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그 생각을 명확하게 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목표가 명확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지 생각보다 명확하게 목표를 지니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건 목표가 아니고 그냥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해요. 의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진짜로 해내는 케이스가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단순히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제 구독자님들께서 이 목표를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꼭 들어가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는, 시기, 숫자, 이 3가지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룬 과거형으로 문장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2027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가는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또는 나는 2025년에 연수입 2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나는 2026년에 연봉을 2배 높여 9천만 원에 이직에 성공했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문장이 더 길거나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붙여도 얼마든지 좋아요. 스스로 명확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 한 가지의 문장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2개 혹은 3개의 문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말하고 쓰고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번째 습관은 데드라인을 정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데드라인이 없으면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라는 데드라인을 정해 놓았었다고 말해줍니다. 3번째 습관은 구체적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다음에 5년 후 자신이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다고 합니다. 시각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훌륭하게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째 습관은 액션 플랜을 세운다는 것이었어요. 생각만 한다고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실제로 액션을 해야겠죠. 다만 저자는 이런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할까부터 고민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지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5번째 습관은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
습관을 버리는 대신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을 것을 강조합니다. 6번째 습관은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300억 원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하고 화장실,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등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부자가 되겠다고 써놓았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습관은요,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이 조금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은 종이에 100번씩 쓰기도 했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의 구독자님들께 제가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방법들이라 어쩌면 익숙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의 습관들, 돈이 들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거나 건강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 해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7개 중에서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